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은 외부 일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신인균 대표를 대신해서 편집국장인 제가 시큐리티 뉴스를 대신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새 총선 전국이다 보니까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시끌벅적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세계 각국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거나 혹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국내 뉴스에는 잘 보도되지 않지만 미국에서도 대선 전국으로 굉장히 시끌벅적한 그리고 국경 안보 문제와 관련돼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고요. 왜 거의 보도가 되지 않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쿠바에서는 공산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주요 도시들에서 쿠바 국기를 불태우거나 경찰서를 습격하는 등의 유례없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은 전쟁이나 각종 선거 이런 정치적 이슈 때문에 어쩌면 인류의 미래, 이 미래가 앞으로 나아갈지 혹은 과거로 퇴행할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은데 세상이 점점 시끄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질수록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세상을 보는 좀 더 넓은 통찰력을 가지실 수 있도록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안보 소식들 저희 신인균의 국방TV가 빠르고 디테일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소식부터 보고 가시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현지 시각 3월 20일 오전 9시에 밝힌 주요 전과와 전선 상황입니다. 지난 24시간 동안의 전투에서 러시아군 약 700여 명을 사살했고 전차와 장갑대는 각각 9대 그리고 차량은 7대를 파괴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전가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수량인데 현재 바흐무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선에서는 전투가 다소 소강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총참모부는 약 80회 정도의 교전이 있었고 대부분의 전투에서 적을 격퇴했지만은 전선은 전반적으로 어렵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실상 자신의 재집권을 거의 확실시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나토가 공정해진다면 미국의 나토 탈퇴는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공정이라는 것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 미국이 요구했던 GDP 대비 2% 이상의 국방 예산 지출 이것인데 지금 나토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1.5에서 1.7% 정도를 지불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19일에 있었던 람슈타인 회의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실패하게 두지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극적인 군사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번 람슈타인 회의에서 추가 무기 지원, 특히 현재 가장 절실한 포탄과 곡사포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향후의 6개월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나토는 이 기간 중에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은 포탄을 확보해서 우크라이나에 공급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EU가 3월까지 지난해 약속했던 100만 발 가운데 50만 발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도 4월까지는 필요한 포탄 대부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사용한 활공폭탄이 지난 2023년에 전체 사용했던 활공폭탄의 양보다 16배나 많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렉시 다닐로프 우크라이나 국가안전보장회의 서기가 러시아에 조만간 흥미로운 사건이 발생할 것이며 서방 세계는 러시아의 탈식민지화에 대비해야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다닐로프 서기가 얘기한 탈식민지화, 즉 푸틴과 그 추종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러시아에서 집권 세력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 것인데 이것은 아마도 러시아 각지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번 대선 부정 행위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 그리고 지금 벨고로드와 크루스크 지역에서 반푸틴 성향의 반군들 우크라이나 의용병이죠. 이 의용병들의 세가 점점점 커지고 있는 걸 러시아가 막지 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러시아 내륙 각 지역에 반푸틴 정서를 가진 주민들 그리고 최근에 푸틴의 지속적인 숙청에서 밀려난 군부 인사나 올리가르이 같은 사람들을 포섭해서 어떤 반푸틴 연맹체를 만들어서 모종의 사건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의 심리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키우 포스트가 서방제 전차 대부분이 고중량, 즉 너무 무거워서 전선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동부전선이죠. 레오파르트 2 계열 전차로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스웨덴이 지원한 레오파르트 2 A5의 개량형 스트리스방 122 전차를 장갑차 2대가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공격작전에서 돈좌가 돼서 이것을 러시아가 발견을 하고 노획하려고 지금 장갑차를 갖고 온 건데, 전차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군한 장갑차 2대를 연결해서 마치 기차로 끌고 가듯이 끌고 가는 장면이 보입니다. 이것은 전차가 그만큼 무겁다라는 것인데, 이 레오파르트 2 A5나 6 그리고 M1A1 같은 전차들도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공통적인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전차들 공통적으로 60톤이 넘어가는 고중량 전차라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토양이 흙을 굉장히 잘 머금고 있는 체르노젬이라는 토양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차가 지면을 달릴 때 땅이 어지간히 굳어있지 않는 이상은 궤도가 푹푹 잠기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전차의 중량이 상대적으로 좀 낮고 캐터필러, 그러니까 궤도의 폭이 좀 넓어서 상대적으로 단위 면적당 접지압이 좀 낮은 T계열 전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면에서 큰 문제가 없는데, 광활한 유럽의 들판, 특히 단단한 토양 위를 달리도록 설계된 이 M1 계열이나 레오파르트 계열은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최근에 유럽이 전차 연합을 만들어서 우크라이나에 대량의 전차를 넘겨주고 그 빈 공백을 신형 전차로 메우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유럽제 그리고 미국제 전차보다 상대적으로 가볍고 이런 질퍽한 지형에서 기동성이 더 우수한 우리 K2 전차의 추가적인 수출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벨고로드와 쿠르스크 지역에서 교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반군이 추가 진격을 하면서 여러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격퇴했고, 하루 사이에 약 100여 명 정도의 러시아군을 추가로 사살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바흐무트 지역에서의 공세를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차시브야르 방면에서 집중적인 공세를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방어부대 굉장히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단신에는 포함하지 않았는데, 자, 이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월 19일 프랑스에서 파병 이야기가 나왔을 때 뭐 다들 낭설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프랑스 현지 방송국에서 프랑스군이 파병이 된다면 이러이러한 곳에 프랑스군이 주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도를 냈습니다. 이미 지금 프랑스군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스톰 섀도우 미사일, 프랑스에서는 스칼프라고 하죠. 이 미사일의 운용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인데, 이젠 아예 대놓고 키우, 오데사, 자포리자 이런 지역에 직접 병력을 파병해서 운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프랑스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괜찮은데 만약에 자포리자 지역에 프랑스군이 들어가게 된다, 여기는 최전선이죠. 여기 있다 보면은 러시아군하고 직접적인 충돌도 가능해질 것 같은데, 프랑스가 정말 세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중동 지역은 인질 협상은 결렬이 되고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최근에 보도를 해드렸죠. 튀르키예가 이라크 북부를 침공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해드렸는데, 뭐 지금 보도를 해드리진 않았지만은 파키스탄군이 아프간 지역을 공습하고 또 탈레반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파키스탄 지역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시끄러운데 간추린 주요 단신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밝힌 3월 20일자 지상전의 추가 전사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가자 지역의 누적 전사자 숫자는 2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죠. 척 슈머 의원이 이스라엘은 버림받을 것이다, 네타냐후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 라고 요구해 파문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표단이 다음 주 라파 지상작전 브리핑을 위해서 워싱턴 DC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갈란트 장관이 직접 가서 미 국방장관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을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단 미국 측은 라파 지역에서 대규모 지상작전 수행을 반대하고 있죠. 하더라도 소규모 특수부대만 보내서 제한적인 지상전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제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 의회가 UN 팔레스타인 난민기구에 대한 자금 지원 금지 조치를 3월에도 계속 유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서 자금 지원을 재개한다라는 것과 조금 상반되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 지역의 재건 공사 현장을 로켓으로 공격했습니다.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은 지금 거의 매일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민가가 상당히 많이 파괴됐고 이스라엘 군부대도 일정 부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민가 지역에서
재건공사, 복구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를 하는 인부들을 향해서 로켓탄을 발사했다는 겁니다. 이래도 헤즈볼라가 테러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북부 로켓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레바논 남부 지역을 공습해서 헤즈볼라 지휘관 등 주요 인사들을 대거 제거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각으로 3월 18일 남부 에일라트 지역에 추락했던 비행체가 후티가 발사한 크루즈 미사일이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순항 미사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이 뚫렸고, 비록 시외곽이긴 하지만은 이스라엘 영토 안에 후티의 미사일이 탄착했습니다. 방공망에 구멍이 생긴 것이 아니냐라는 질타가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는 이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이스라엘군의 자체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카타르에 머물고 있는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엘 하니에가 지난 19일에 있었던 이스라엘군의 알시파 병원 공격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질 협상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이 알시파 병원 급습 작전을 통해서 하마스 보안국장을 사살했죠. 이 사람은 가자 지구에 반입되는 유엔과 국제사회 각종 구호 물품들을 갈취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군자금을 활용했던 불법 테러리스트를 추적하고 제거하는 게 도대체 인질 협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니에는 또 중국 특사를 카타르에서 만나서 중국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 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받았습니다. 중국과 하마스의 공통점, 둘 다 주민들을 쥐어짜서 그들의 고열로 특정 소수 권력계층만 호의호식한다는 그런 점이죠.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것 같습니다. 이라크 저항군이 벤구리온 공항, 이스라엘 텔아비브 북쪽에 있는 주요 국제공항인데 이 공항에 드론 공격을 했다라고 하면서 드론을 발사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2, 3일에 한 번꼴로 계속해서 이런 드론 발사 영상을 공개는 하고 있는데 벤구리온 공항까지 도달한 드론은 현재까지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런 영상을 올리고 선전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외부로부터 지원금도 받고 군수물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이래서 지하드 비즈니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뉴스입니다. 메인 뉴스는 미국 소식입니다. 국경 안보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주 방위군, 그러니까 텍사스를 비롯한 반 바이든 성향의 각 주에서 모여든 주방위군과 미국 연방 요원들이 대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대선 전국을 흔들고 있는 멕시코 국경 문제가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의 대치 국면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텍사스 주정부와 법원에서 불법 이민자에 대한 체포와 추방 권한을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판결하자 연방정부와 멕시코 정부가 크게 반발하고, 이에 각 주들은 텍사스에 병력을 파견해 텍사스를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항소법원에 요청한 텍사스주 이민법 SB4 집행정지 명령을 해제한다고 판결하고, 텍사스주가 불법 입국자를 주정부 직권으로 체포, 구금, 강제 추방할 수 있도록 결정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와 멕시코 정부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현지 시각 3월 19일 현재 연방항소법원에서 심리 중인 텍사스주 SB4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파기하고 텍사스주의 법 집행이 계속되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백악관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미입국자를 주정부 차원에서 체포, 구금, 강제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주법 시행을 막아달라며 긴급 요청 형식으로 연방항소법원에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5일 텍사스주의 SB4는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이민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법 집행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었는데요. 연방대법원은 텍사스주의 법 집행에 문제 소지가 없다며 백악관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백악관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SB4는 텍사스 지역사회를 덜 안전하게 만들 뿐 아니라 법 집행기관에 부담을 주고 우리 남부 국경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은 해롭고 위헌적인 텍사스주의 해당 법률에 반대하며 법 절차를 거쳐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히면서 다음 달 3일로 예정돼 있는 연방항소법원 본안심리에서 최선을 다해 해당 법률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도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발표된 직후 이를 비난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멕시코 법무부는
멕시코 국적 시민이 아닌 이상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 국경에서 추방되는 불법 이민자들을 멕시코 영토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멕시코는 국경 지역에 경비병력을 증파하고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 주정부가 경찰 병력에 더해 주방위군 병력을 국경 경비 작전에 투입한 데 이어 루이지애나, 미주리, 아칸소, 알래스카, 오클라호마, 조지아주가 적게는 40여 명에서 많게는 150여 명의 주방위군 병력을 소집해 텍사스의 국경 경비 작전 증원 병력으로 투입했습니다. 각 주에서 모여든 주방위군 병력들은 국경 지역 관할권을 주장하며 들어와 있는 연방정부 국토안보부 산하 국경순찰대 대원들과 신경전을 벌이며 여러 지역에서 대치하고 있는데요. 미국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무장병력들의 대치 상황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CNBC 기사 불과 이틀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지금 텍사스와 멕시코 이 국경 지역을 통해서 미국 국내로 잠입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들의 구성을 보면 정말 그 면면도 다양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인 미국자가 굉장히 증가했고 또 대부분은 20대에서 40대까지 젊은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선거를 앞둔 시기가 되면 갑자기 멕시코 지역에서 불법 이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증가한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내에서 온갖 종류의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때 멕시코에 이렇게 방벽을 설치해서 이민자들이 못 들어오게도 막고 국경경비대는 물론이고 주방위군 병력까지 투입해서 이 국경 보안을 크게 강화를 해왔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이민자들, 국적을 가리지 않는 이 불법 이민자들이 끊임없이 미국 국경을 향해서 몰려드는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가 소위 인권이라는 명분 하에 이 사람들을 계속 받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가 정말 무능한 것이 이렇게 국경 지역으로 몰려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일단 만약에 발견이 됐으면 어딘가에 구금해 놓고 분류하고 조사하고 돌려보내야 된다면 돌려보내고 이런 절차들이 필요한데 이런 절차를 수행하는 그런 모든 수용 과정에서의 비용을 대부분 텍사스 주정부에 부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텍사스 주민들의 혈세가 굳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이 불법 이민자들의 생활을 위한 비용으로 계속 지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작년 연말에 시큐리티 뉴스 단신을 통해서 전해드린 바 있었지만은 이런 부분 때문에 텍사스에서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이 수용자 인원을 늘리는 시설 투자에 지출하기도 했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추방이 되긴 하지만은 미 연방정부에서는 이렇게 추방되는 주민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어지간해서는 미국 국민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특히 이러한 이민자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더 심해졌는데 그 결과 미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3년 동안 미국 주요 대도시들은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됐죠. 와스프, 그러니까 화이트 앵글로 섹슨 프로테스탄트가 세운 이 미국의 심장부 워싱턴 DC 한복판에 무슬림들이 나타나서 기독교인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대학에서 시위를 하면서 미국 시민들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선 또 어떤가요? 뉴욕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정치인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인데 워낙에 PC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일반 국민보다 범죄자들의 인권을 더 중시하는 이런 황당한 상황 때문에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됐죠. 그래서 지금 뉴욕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에 완전 무장한 주방위군 병력들이 경찰을 도와서 치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지하철 총격 사건이 발생했었죠. 우리가 그냥 PC, 정치적 올바름이다라고 얘기하는 이것들은 사실은 공산주의의 망령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이념전쟁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니 무슨 철진한 이념전쟁 얘기냐, 냉전은 이미 1991년도에 끝났다 라고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니죠.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서 돼지들이 농장을 점거하기 위해서 그 폭동을 일으키기 전에 동물들을 꼬실 때 했던 이야기들 있죠. 저 농장주를 쫓아내고 내가 지상낙원을 만들어 줄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만 하면서 정말 천사의 얼굴로 주민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이 공산주의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란 존재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존이라든가 욕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선보다는 악에 더 가깝죠. 역사 속 교과서에 나오는 극소수의 위인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정치인들, 대부분의 위정자들은 입으로는 백성들을 위한다 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자신의 기득권, 권력을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고 결정들을 했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공산주의, 특히 좌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철저하게 무시하죠. 그리고 마치 본인들은 그 어떠한 욕심도 없는 것처럼 오로지 국민, 백성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할 것처럼 가면을 쓰고 주민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렇게 접근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워딩이 평화, 인권, 정의, 진보 이런 단어들이죠. 결국 미국 내에서도 이러한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고 특히 바이든 행정부 내에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죠. 그 사람들의 정책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골병이 들어가고 있고 내부적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PC를 이야기하면서 외부 이주민들, 특히 불법 이주민들을 합법 이주민으로 만들어서 미국 안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미국인들로부터 혈세를 뜯어서 이 사람들에게 퍼주고 결국 이 사람들을 자신들의 표밭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인데 유사한 상황 우리나라에서도 있죠. 특정 정치 세력이 특정 국가, 특정 지역에서 온 소위 말하는 어디 동포라고 하죠. 그 동포라고 해서 데리고 와서 온갖 종류의 특혜를 주고 자신들의 표밭으로 삼고 또 이 사람들은 오로지 그 특정 정당, 특정 정치 세력만 지지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20년 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 그리고 좋은 말로만 접근해서 주민들을 혹세무민한 다음에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그 주민들을 갈취, 약탈의 대상으로 여기는 이러한 정치 세력이 제도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의 국민이 각성하고 감정이나 정서보다는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언제 한번 시간이 된다면은 심층 분석을 통해서 이 좌파와 우파, 우리가 지금 어떠한 이념 전쟁의 한복판에 와 있는지 이것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